장한읍입니다. 어느 날이 장날이라고 하필이면 그 큰 행사가 있고 또 그 유명한 인순이라는 가수가 오는 바람에 제가 조금 빛을 못 보게 됐습니다. 역시 때가 참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여기는 두 번째입니다. 지난번에는 조금 이 같은 도서관의 다른 장소에서 강연을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지혜의 샘, 그리고 이제 저도 이게 뭔가 하고 이렇게 쭉 봤더니만 자기 성찰을 하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그것을 생각해 보는 자리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오늘 저하고 다문화하고 관련해서 자기 성찰을 좀 해보고 그리고 어떻게 살아나갈 것인가 1시간 반 정도 같이 고민을 하시겠습니다. 뭐 다들 관심 있게 생각하셔서 오신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뭐 차출되신 거는 아닌 걸로 알고 있고요. 어쨌든 뭐 평소보다는 수가 좀 적긴 하지만 그러나 일당백이라고 오신 분들이 나가실 때는 내가 오기를 잘했다 이런 생각을 하시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자, 한국 사회가 다문화 사회냐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한국 사회는 과거에 중국, 일본, 오늘날은 미국의 영향을 지대하게 받고 있습니다. 본래 문화라는 건 순수한 문화는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문화는 다 섞여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는 한국 사회는 다문화 사회가 맞습니다. 그런데 아니다라고도 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지금 외국인이 3.2% 정도 됩니다. 외국인이 5% 정도 돼야 국제적으로는 다문화 사회로 분류가 됩니다. 아직은 아니다라고 해도 맞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수치를 제가 보여드리겠지만 5% 넘는 게 이제 시간 문제입니다. 금방입니다. 자, 저의 오늘 강연은 우리가 어떻게 해서 다문화 사회가 되었는지 한번 살펴보고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지나친 단일의식을 갖게 되었는지 우리에 대해서 성찰을 많이 하겠습니다. 오늘은 들어온 외국인에 대해서는 그렇게 많이 얘기하지 않을 겁니다. 우리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할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우리가 다문화 선진국이 될 수 있을까? 이 세 번째 질문에 대한 대답을 저는 프랑스어 문장에서 찾았습니다. 뭐 어려운 발걸음 하셨으니까 제가 프랑스어 원음으로 들려드리겠습니다. 발음은 의심하지 마십시오. EBS 라디오에서 프로회화를 진행할 정도면 발음은 믿으셔도 됩니다. 읽겠습니다. Déraciner les autres est un crime, et se déraciner soi-même est une conquête. 괜찮습니까? 예, 박수도 좀 치셔도 됩니다. 역시 수준이 높으시기 때문에 처음 듣는 불어를 이해하시고 공감도 해주시고. 자, déraciner les autres, 다른 사람의 뿌리를 뽑는 건 하나의 죄악입니다. 어떤 게 뿌리를 뽑는 거냐? 여바세대 한국에 왔으면 한국어 빨리 배우고 한국 문화 익혀서 한국 사람처럼 살아야지 이렇게 말하는 게 뿌리 뽑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여러분 지금 연세에 외국에 가서 돌아가실 때까지 살아도 그 나라 사람 안 됩니다. 내가 안 되는 걸 왜 자꾸 남한테 요구를 하세요? 한국어 너무 그렇게 가르치려고 들지 마세요. 배우려고 하거든 가르쳐 주세요. 두 번째로는 se déraciner soi-même, 자기 자신의 뿌리를 뽑는 건 참으로 어렵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소득 수준과 경제 수준에 비해서 다문화 인식 수준은 매우 낮습니다. 여러분 탈레반 들어보셨죠? 아프가니스탄 들어보셨죠? 그 아프가니스탄 수준이 한국 사람들의 수준입니다. 굉장히 거북하지만 받아들일 수밖에 없어요. 이따 도표를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제가 다문화를 조금 공부를 하고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런 질문을 많이 합니다. 저기 다문화를 어떻게 봐야 합니까? 제가 이제 고민하다가 요즘 드리는 대답은 그겁니다. 이쪽으로 오세요. 앞으로 학생들 이쪽으로 오세요. 어렵게 야자도 안 했나 봐. 이리 오세요. 여기 좋아. 잘 적으세요. 나중에 저기 대학교 갈 때 논술 문제, 면접 문제 다문화 나옵니다. 나오게 돼 있어요. 자, 다시 말씀을 드리면 어떻게 봐야 되느냐? 눈을 크게 뜨고 보셔야 돼요. 다문화 문제를 여성 결혼 이민자, 외국인 근로자 이들만의 문제로 보는 것은 눈을 감고 보는 겁니다. 눈을 크게 뜨고 보면 우리 과거를 조금 뒤돌아봐야 합니다. 먼저 보시는 것처럼 한국 사람들이 우리 선조가 자기 발로 다른 나라에 살러 간 건 1860년대가 처음입니다. 두만강에 홍수가 잦아서 간도로 이민을 갔어요. 그리고 1900년대에 미국과 멕시코로 이민을 갑니다. 일제시대 때는 자이반, 타이반, 일본으로 가고, 그리고 국제시장 보셨죠? 60년대는 광부와 간호원이 서독으로 갑니다. 물론 살러 간 건 아니었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남았습니다. 그리고 70년대 중동, 80년대 호주, 미국으로 나갑니다. 자, 한국 사람이 밖에 나가서 살면 우리는 동포라고 부르죠. 해외 동포가 몇만 명 정도 될까요? 예? 700만, 800만. 예습하셨죠? 네, 그렇지 않으면 그 대답이 안 나옵니다. 대개 50만, 많아야 100만 이릅니다. 자, 정답은 682만입니다. 여러분 682만 명은 전 세계에서 8번째로 많이 나가 사는 민족입니다. 우리가 이걸 자꾸 잊어버려요. 우리는 이렇게 나가 사는 민족에 대한 각별한 애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요일이면 전국 노래자랑, 월요일이면 가요 무대, 아나운서가 마이크를 잡고 방청객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 멀리 계신 해외 동포 여러분, 노래 한 곡 보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런데 그게 보편적인 현상이 아닙니다. 해외 동포에게 노래 보내고 잘 살게 기원하는 유일한 민족이 한민족입니다. 그러면 어떤 생각을 해야 되느냐? 들어온 사람도 잘 살도록 기원해주고 응원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균형 감각을 가진 민주시민입니다. 자, 1990년대 이제 세월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외국인 신부가 들어오기 시작하고 외국인 근로자들이 들어옵니다. 2014년에 법무부에서 조사를 해봤더니만 180만 명 정도가 들어왔습니다. 국적을 조사해봅니다. 몇 개국 정도 될까요? 180만 명의 국적이 몇 개 정도? 맞추시려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아무거나 말씀하세요. 얼마 정도? 50여 개국? 네? 70개국? 다 더해도 부족합니다. 네? 170? 201개국입니다. 여러분, 세계 속에 한국이 아니라 한국 속에 세계가 들어와 있습니다.
우리가 법무부 조사는 잘 못 믿어도 통계는 믿어야지요. 저것까지 거짓말 하겠습니까? 자, 이게 이제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는 지금 어디에 살고 있느냐? 가난해서 나가던 시대에서 이제 잘 살게 되어서 사람들이 들어오는 이 전환기에 우리가 지금 놓여 있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오늘날 저희들의 모습을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출산율이 매우 낮습니다. 오늘날 성적표입니다. 출산율이 매우 낮습니다. 애기 울음소리가 잘 안 들립니다. 두 번째, 태어난 애들의 행복지수가 매우 낮습니다. OECD 주요 청소년 행복지수를 보면 네덜란드 애들이 94%가 행복하다고 할 때 우리 학생들은 53% 정도가 행복하답니다. 애들이 왜 이렇게 불행할까? 지나친 경쟁을 시켜대서 그렇습니다. 1등급부터 9등급까지 마치 무슨 소고기 부위 나누듯이 나누어가지고 애들을 막 경쟁으로 몰아내세웁니다. 21세기 사회에는 이런 지나친 경쟁을 자제해야 합니다. 그리고 얘들이 고등교육은 랭킹 1위입니다. 여기에 보시죠. 대학교에 가서 자기 전공을 살릴 수 있는 사람은 30%밖에 안 됩니다. 고학력, 무능력자를 만들어내고 있어요. 이걸 해결하려면은 머리가 아니라 손으로 일을 하더라도 대접받는 사회로 국가가 개조가 되어야 돼요. 과거에 70년대, 80년대는 공고나 상고 나와도 대학 안 가도 괜찮게 살았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는 뭐냐 하면 교육마저도 돈에 찌들려가지고 돈이 있는 사람이 교육을 더 잘 받게 되는 구조로 변한 겁니다. 과거에는 개천에서 용이 났잖아요. 예를 들어서 60년대, 70년대 기사만 보더라도 서울대학교에 수석 합격했다. 그런데 내막을 알아보면 아버지가 노동, 어머니는 품삯 그렇게 가난했지만은 자식이 열심히 공부하면 호롱불 밑에서 열심히 공부하면 서울대학교를 갈 수 있었고 판검사가 될 수 있었고 자기 신분을 바꿀 수가 있는 사회였습니다. 지금 어림도 없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물질적으로는 풍요롭지만 정신적으로는 점점점 빈약한 사회 속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겁니다. 자, 어렵게 일을 합니다. 근데 OECD 사회복지 수준은 지금 꼴찌입니다. 프랑스가 전체 예산의 31.9%를 쓸 때 대한민국은 10.4%입니다. 한국의 복지는 전통적으로 누가 담당했느냐? 가족이 담당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지금 가족이 해체가 되고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야 돼요? 개인이 스스로의 복지를 책임져야 합니다. 그걸 노리고 계속해서 지금 늘어나는 게 보험선전이에요. 묻지도 따지지도 않는다는 보험. 암보험이 정말 많습니다. 근데 가만 듣고 보면 없던 암도 생길 것 같아요. 굉장히 사람을 불안하게 만드는 사회입니다. 프랑스가 이렇게 복지에 많은 돈을 쓸 수 있는 것은 프랑스의 정신이 있는 겁니다. 프랑스는 만인은 평등하다. 그걸 굉장히 강조합니다. 만인이 평등하려고 보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돈이 많은 사람하고 돈이 적은 사람을 어떻게 하든지 간에 균형을 맞춰야 되죠. 그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는 프랑스는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고소득이면 고세율입니다. 14억을 1년에 14억 이상을 벌면 세금이 얼마가 나오느냐? 80%가 나옵니다. 반죽입니다. 그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네가 잘나서 14억을 벌기도 했지만 사회가 없었으면 너가 돈 벌 수 있니? 사회를 위해서 돈을 내. 그리고 그걸 가지고 없는 사람을 막 도와줍니다. 그게 아름다운 사회예요. 죄송하지만 한국은 그렇지 않습니다. 미국을 본따서 자본주의가 극성을 부리는 나라입니다. 돈이 있는 사람은 점점 더 돈을 벌고 없는 사람은 계속해서 힘듭니다. 이런 사회에서 우리가 살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 고소득 고세율은 이 과속에도 나타납니다. 노키아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이 노키아 회사의 부사장이 50으로 달려야 되는데 70으로 달렸어요. 그러니까 경찰이 잡죠. 신분증요. 신분증을 이렇게 줬는데 세금이 나오죠. 벌금이 나오죠. 50km인데 70km 달렸는데 벌금이 1억 5천이 나왔어요. 왜냐? 당신이 돈을 많이 벌면 일은 만약에 그걸 20만원 범칙금 20만원 나온다고 그러면 당신이 20만원에 신경 쓰겠느냐 이거. 멋있잖아요. 유럽은 그래서 하는 겁니다. 우리도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삼성의 회장이 50 가야 되는데 70 달렸다. 그럼 그 사람한테 보통 사람하고 똑같이 범칙금 받으면 어떡해요? 그렇지 않아요? 그럼 당신 1년에 연봉이 이런 정도니까 당신은 벌금이 예를 들어서 3천만 원. 그럼 딱 3천만 원 받아가지고 없는 사람 도와주는 거예요. 그게 국가가 해야 되는 일입니다. 아무튼 자, 연간 노동시간은 OECD 중에서 제일 긴 거 아시죠? 안전하지 않습니다. 안전하지 않아요. 통계적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10명 이상이 죽으면 대형 참사입니다. 그런데 지난 50년간 통계를 보면 한국에서는 2개월에 한 번씩 대형 참사가 있었어요. 그 정도로 안전 불감증에 달합니다. 작년 4월 16일 우리는 300명 정도를 수장시켰습니다. 그 중에서 안타까운 것은 250명이나 되는 고등학교 2학년들이 그냥 수장된 겁니다. 기다리라고 해서 기다렸는데 사람은 안 오고 그러면 물만 들어옵니다. 제일 처음에는 이런 높은 곳에도 가보고 저기도 올라가 보고 매달려 보고 마지막으로 엄마라고 불러봐도 아무도 가지 않았습니다. 교과서에서는 조선광국이라고 그렇게 가르쳐댔는데 배 하나 넘어졌는데 아무런 조치를 못 취합니다. 이렇게 무능한 정부가 세금을 어떻게 받아요? 그런데 우리를 더욱더 걱정시키는 건 그 이후에도 달라진 게 없다는 겁니다. 얼마 전에 돌고래호 뒤집어졌잖아요. 어디 가 있는지도 모릅니다. 정말 부끄러운 나라입니다. 우리는 그런 나라에 지금 살고 있는 겁니다. 4월 16일 날 돌아가신 분과 우리의 차이는 우리가 거기에 없었다는 것 뿐입니다. 있어도 똑같았을 겁니다. 자, 가계부채 높습니다. 그리고 OECD 중에서 자살률 1위입니다. 그것도 11년 연속 1위입니다. 40분에 1명씩 스스로의 목숨을 끊습니다. 1983년에 인구 10만 명당 자살하는 사람이 8.5명이었습니다. 8.7명이었습니다. 30년이 지난 2013년에 인구 10만 명당 자살하는 사람이 28.5명으로 3배나 늘었습니다. 30년 전보다 지금 우리가 훨씬 잘 살잖아요. 그런데 우리 곁을 떠나가는 우리 형제들은 3배나 늘었다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잘 살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우리 사회가 굉장히 좋지 않은 사회라는 걸 우리가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노인 자살률, 빈곤율 매우 높습니다. 랭킹 1위입니다. 지금이 이렇게 불행하다면 미래는 좀 나을까? 죄송합니다만은 미래는 암울합니다. 미래는 암울합니다. 도표 2개만 보시면 금방 아십니다. 2개 도표는 유엔이 내놓은 도표입니다. 그러니까 믿으셔야 합니다. 유엔의 도표는 잘 안 틀립니다. 첫 번째, 각국의 출산율을 봅니다. 대한민국은 1.24명 정도로 전 세계에서 끝에서 2번째입니다. 우리가 본래 저출산 국가였느냐? 아니죠. 1960년에 한 가구당 자녀 수가 6.0명이었습니다. 6남매가 거기에서 나온 말입니다. 지금 1.24명, 50년 만에 최하로 떨어졌습니다. 1.24명은 8명이 5명 낳는 겁니다. 그러면 한 세대가 지나면 8명이 5명으로 주는 거예요. 이걸 그대로 하게 되면 서울대학교 한 교수님의 통계에 의하면 2800년에는 마지막 한국인이 숨을 거둡니다. 지금 우리가 이렇게 들어보면 심심치 않게 들리는 말이 그겁니다. 괜찮게 사는 나라 중에서 가장 먼저 없어질 나라가 대한민국이라는 얘기를 듣습니다. 지금 애가 하나인 부모는 이런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내가 어쨌든 국가에 누를 끼치고 있구나. 둘인분은 면피는 했다. 셋 이상은 국가 유공자입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저출산일까? 왜 이렇게 저출산일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사교육비입니다. 사교육이 엄청나게 많이 드는 겁니다. 우리 여기 연세 좀 드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70년대, 80년대는 한 교실이 정말 콩나물 교실입니다. 60명 정도죠. 그래도 안 되니까 1부제하고 2부제를 했어요. 그래도 안 되니까 야간부까지 뒀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 지금 학교에서 오신 분들도 계시겠지만은 대개 한 20명 놓고 하시잖아요. 이제 정말 선진국의 교육을 할 수 있거든요. 근데 문제는 교육은 솔직히 학교가 하질 않고 학원이 합니다. 학교는 생기부 때문에 가는 거예요. 이 사교육은 우리 대한민국을 발목을 잡는 아주 나쁜 겁니다. 이거 끊어야 합니다. 이걸 끊어야 돼요. 그걸 할 수 있는 사람은 대통령밖에 없습니다. 교육부 장관은 못해요. 대통령이 요거저거 먹을 생각을 하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한 대통령도 있었어요. 여러분들한테는 굉장히 안 좋은 대통령이지만 전두환 대통령이 그걸 했던 겁니다. 7월 30일 날 전부 학원 문 닫아라. 이게 좀 야비했던 거는 자기 애들은 전부 선행교 학습을 다 시킨 거죠. 그런 야비한 면은 있었지만 대통령 그거 할 수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대통령이 정말 해야 되는 건 강파고 저런 일이 아니에요. 내가 무슨 일이 있어도 나는 욕을 얻어먹더라도 우리 국가를 위해서 내가 사교육 잡겠다. 사교육은 최소한 해야 됩니다. 전혀 안 할 수는 없어요. 그걸 자체를 저는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학교가 지금 버젓이 있잖아요. 아시잖아요. 지금 학생들이 매년 20만 명씩 줍니다. 취학 아동이. 조금 있으면은 폐교될 학교들도 많아요. 그리고 교육 여건도 좋아졌습니다. 그런데 왜 학교가 그 기능을 못하고 학원이 저렇게 번성합니까? 뭐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된 겁니다. 우리가 그걸 인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사회가 뒤틀어져 있다는 걸 인식해야 합니다. 자,
안 태어나는 것도 문제지만 안 돌아가시는 것도 문제입니다. 여기 보시면 유엔 통계를 보시면 2050년에 지구상에서 가장 늙은 나라가 어딜까? 대한민국입니다. 일본도 제꼈고 이탈리아도 제꼈습니다. 저 때는 어떻게 되느냐? 10명 모이면 4명이 65세 이상입니다. 전라남도는 제가 알기로는 65세 이상이 가장 많은 도가 전라남도입니다. 고령화가 굉장히 빨리 이루어지는 거죠. 자, 생각을 해보세요. 일할 사람 별로 안 태어나죠? 부양받을 사람들은 점점 많아지죠? 그러면 우리 사회는 결국은 거대한 양로원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들 보십시오. 이게 얼마 전에 우리 한국의 모습이었습니다. 임산부 모습인데 괜찮았어요. 그런데 2060년에 가면 이렇게 많아지는 겁니다. 여기는 일하는 사람들 별로 없어요. 저출산 문제, 고령화 문제, 사교육 문제 이런 것들이 다 얽혀가지고 이 문제를 일으키는 겁니다. 이 문제 기성세대인 우리가 인식하고 풀어야 합니다. 지혜가 거기에 모여져야 되는 거예요. 지금 죄송하지만 문학을 얘기하고 이럴 시간이 아닙니다. 우리한테 너무나 시간이 없어요. 지금 급박합니다. 하루하루가 지금 우리가 지금 어려운 길로 가는 거예요. 마치 인천을 떠나서 진도 앞바다에 자초될지도 모르고 같은 세월호처럼 우리 시민들이 의식을 가지고 이런 큰 틀에서 다문화 문제를 보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의 선택은 출산율을 높이자. 쉽지 않습니다. 연간 지난 10년 동안 출산율 높이려고 얼마를 갖다 부었느냐? 81조를 갖다 부었어요. 그런데 출산율은 끔찍도 안 합니다. 제가 보기엔 이런 정책 정도는 해야 합니다. 둘째는 대학교 무상교육. 그러면 어때요? 첫째 있는 사람이 내가 둘째를 넣으면 얘가 무상교육? 그렇게 고등학교까지만 교육 잘 시키면 그 다음에 나는 괜찮겠네. 그 돈이 훨씬 낫습니다. 여러분, 프랑스는 대학교까지 무상교육입니다. 국가가 책임집니다. 제가 프랑스에서 공부를 해봐서 잘 압니다. 1년에 학교에 내는 돈이 얼마인 줄 아세요? 대학생이 1년에 내는 돈이 30만 원입니다. 석사는 좀 비싸요. 50만 원. 박사 70만 원. 놀라운 건 한국 사람이냐 프랑스 사람이냐를 구분 안 한다는 거예요. 프랑스에 와서 공부하면 프랑스 정부가 책임진다는 겁니다. 멋있는 나라입니다. 여러분들 무슨 샤넬이니 향수 이런 것만 생각하지 마세요. 생각보다 생각을 멋있게 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유럽에서 공부한 사람들이 많지는 않아서 그 얘기를 잘 안 합니다. 출산율 제고는 사실은 그렇게 해야 됩니다. 남북 통일. 남한이 북한보다 40배 잘 삽니다. 통일되면 서독이 그랬듯이 엄청나게 줘야 합니다. 우리도 힘든데 엄청나게 줘야 합니다. 또 하나 문제는 통일이 되면 남한과 북한의 그 이질성 문제를 어떻게 조화롭게 하느냐. 이것도 다문화의 중요한 과제입니다. 그것도 중요한 다문화의 과제예요. 그리고 이제 남은 거는 외국인을 들여오는 것밖에 없어요. 외국인은 한국경제연구원에 따르면 내년에 200만 명 됩니다. 5년 후에 300, 그 다음 6년 후에 500. 현재 3.2%인데요. 외국인이 2050년 가면 9.2% 정도 된답니다. 선진국의 사례로 보면 9.2%가 되면 외국인하고 내국인이 멱살을 잡고 싸웁니다. 지금 3.2%니까 아무 소리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참고 저때 가면은 안 참습니다. 2050년이 어떤 해입니까? 우리가 전 세계에서 가장 늙은 나라가 되어 있을 때입니다. 안 그래도 힘들어 죽겠는데 외국인하고 싸워보세요. 대한민국의 미래가 어디 있습니까? 없어요. 저때 가서 우리 애들이 싸우게 할 건지 말 건지는 누구한테 달려있느냐? 지금 우리 손에 달려있는 겁니다. 지금 우리 손에 달려있는 거예요. 기성세대로서 책임감을 가져야 합니다. 자, 이민자는 게오르그 진멜이라는 프랑스 사회학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와서 내일 떠나는 사람이 아니라 오늘 와서 내일 머무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OECD는 아주 일찍이 지금부터 30년 전에 이민은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 구조적인 현상이라고 했습니다. 이 땅에 들어온 외국인들 쉽게 안 나갑니다. 어떻게 온 한국인데 나가겠습니까? 미국에 있는 우리 동포들 미국 쉽게 떠납니까? 어떻게 갔는 미국인데 이제는 그 사람들하고 더불어 더 잘 사는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과연 우리가 그런 준비가 되어 있느냐? 여러분, 이분은 정명열 씨라는 분입니다. 독일에 간호원으로 갔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독일 남편을 만나고 독일에 살고 있고 조그마한 레스토랑을 경영하고 있습니다. 자, 이분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말씀입니다. 신문이나 뉴스에 보면은 우리 한국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외국에서 온다고 굉장히 무시한다는 소리 들으니까 제가 참 가슴이 아픕니다. 옛날 시절을 생각해서 오죽했으면 그네들이 자기 고향을 등지고 대한민국까지 와서 돈을 벌여왔나 그 생각하면은 참 우리 많이 달라져야 됩니다. 진짜 많이 달라져야 됩니다. 그 사람들이 진짜 험한 일 많이 해요. 우리도 험한 일 많이 했습니다. 하나라도 조금 도와주고 좋은 말 하면 굉장히 감사해 여겨요. 그렇든 하려고 노력하고. 그래서, 그리고 좀 그러고 싶습니다. 그리고 우리 한국 나라가 발전되고, 그분들 자기 나라 가서 얼마나 자랑을 하겠습니까? 와, 대한민국 너무너무 사람들 좋고, 진짜 돈 많이 버리고 왔다 자랑할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걸 우리가 뒤를 생각해야 됩니다. 지금 현재도 중요하죠. 미래도 중요하죠. 그렇지만 더 먼 세계를 바라보고 살아야 됩니다. 다문화하고 관련해서 한국 사회에서 가장 먼저 고쳐야 될 일, 그것은 다문화를 외국인하고만 연결시키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그렇게 하고 있어요. 다문화하면 어떻게든 간에 외국인하고 관련을 짓습니다. 다시 말해서 다문화는 나하고는 관계없는 일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다문화 가정, 그러면 대개는 한국인 아버지와 외국인 어머니를 떠올립니다. 이 가정의 정확한 이름은 국제결혼 가정입니다. 이 국제결혼 가정을 다문화 가정이라고 부르는 지구상에서 유일한 나라가 대한민국이에요. 저 다문화 가정이라는 용어는 학술적으로도 전혀 인정되지 않은 용어입니다. 저 용어의 또 문제가 뭐냐? 한국인 아버지와 외국인 어머니가 다문화 가정이면 한국인 아버지하고 한국인 어머니가 이룬 가정은 단문화 가정이라고, 단일 문화 가정이라고 전제를 해야 저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다문화 교육, 제가 교장 선생님들을 대상으로 강연을 많이 합니다. 교원대에서 이런 자리에서 모신 교장 선생님만 한 15,000분 정도 됩니다. 그분들한테 말씀드리면 그분들이 바로 하시는 말씀이, 교수님, 저희 학교는 아직 다문화 가정 학생이 2명 정도라서 다문화 교육은 필요 없습니다. 다문화 교육을 다문화 가정 자녀만 받아야 되는 교육으로 생각하는 아주 좋지 않은 편견,
다문화 교육에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 제임스 뱅커스라는 사람입니다. 이 제임스 뱅커스라는 사람은 다문화 교육을 모든 학생에게 평등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는 교육개혁운동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한국에 와서는 그런 생각을 안 합니다. 두 번째는 글자 그대로 해석해서 많은 문화를 가르치는 교육,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건 잘못된 겁니다. 또 한국어를 가르쳐주면 그게 다문화 교육이 아니냐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한국어 교육은 동아주의 교육이지 다문화 교육은 아닙니다. 엄마 언어를 전수받게 해주는 거 다문화 교육이 맞습니다. 자, 이것도 한번 보시죠. 여러분들 한번 편하게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한국인의 옷은? 대답도 안 하시네. 안 하셨나? 한복. 네. 불편한 진실은 오늘도 아무도 입지 않은 옷. 더 불편한 진실은 외국인에게 한국 문화 가르칠 때면 죽으라고 가르치는 옷. 모아볼까요? 자기 옷 입으로 자기 옷이라고 얘기하고 자기는 안 입고 남은 알아야 되고 묘한 심리의 사람들. 여러분들 여행들 좀 많이 하시잖아요. 동남아 쭉 가보세요. 아시아 쪽에 한국, 일본, 중국, 베트남, 캄보디아, 몽골 좀 쭉 가보세요. 일상생활에서 자기 전통옷을 가장 입지 않는 민족 우리입니다. 그걸 인정하셔야 돼요. 그게 뭐냐? 우리는 머릿속으로는 자기 문화가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상당히 쉽게 버린다는 거예요. 한복 얘기 하나 더 하죠. 결혼식에 갑니다. 혼주가 하객을 맞이해요. 바깥 혼주는 어떤 옷을 입고 있을까요? 양복. 안 혼주는요? 그게 다문화입니다. 그게 다문화 아니에요. 한 이불을 덮고 자는데 한 사람은 서양식이고 한 사람은 동양식이에요. 왜 우리는 그런 거를 다문화라고 부르지 않을까요? 보십시오. 1부는 서양식이죠. 2부 동양식이죠. 이 신부가 보면은 연지 곤지 찍고 있잖아요. 그거 몽골인의 풍습입니다. 여기에 하잖아요. 초상 치를 때 촌에서는 희게, 도시에서는 그게 다문화입니다. 여기에 지금 이 사진에다가 영정 사진에다가 이 꽃 돌리는 거, 꽃 테두리 하는 거 있죠. 그거 일본식이에요. 상주가 상주 표시하기 위해서 여기 완장 차는 거 이거 일본식입니다. 국민학교만 초등학교로 부를 일이 아니고 문화 속에 들어와 있는 그 이질적인 요소들을 우리가 볼 줄 알아야 돼요. 우리가 키우는 애들은 정말 다문화적입니다. 애들이 뱃속에 있을 때 태교 음악을 하지요. 가장 많이 들려주는 음악은 모차르트의 자장가입니다. 그죠? 잘 자라 우리 아가 앞들과 뒷동산에 새들도 아가 양도.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 유달산에 언제 양이 있었어요? 염소도 잘 없었어요. 저 때부터 서양을 그냥 머릿속에 집어넣습니다. 2세, 3세 되면은 이번에는 안데르센 아저씨가 그 바쁜 안데르센 아저씨가 오십니다. 미운 오리 새끼도 끌고 오시고 그렇죠? 그래가지고 성냥팔이 소녀 우리가 아무리 어려워도 소녀가 성냥을 판 적은 없어요. 제가 알기로는. 여러분 이걸 무시하면 안 됩니다. 애들 머릿속에 이미 저때 문학을 통해서 문학이라는 이름을 통해서 사고가 그렇게 형성되는 거예요. 그래 그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느냐? 오늘 댁에 가셔서 해보세요. A4용지 하나를 딱 주고 얘야 공주 한번 그려봐.
남낭공주 그릴까요? 백설공주 그릴까요? 100% 백설공주가 얘들 공주입니다. 역사 교육 어떻게 할 거예요, 이거? 자기 공주가 백설공주래. 이게 지금 우리 현실이잖아요. 그래서 수능 끝나고 좀 시간이 생기면 공주처럼 고치러 가잖아요. 앞트임도 하고 뒤트임도 하고 없는 쌍꺼풀도 만들고 턱도 깎아보고. 여러분, 이게 지금 우리의 문화생활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다양성을 지금 누리고 살고 있는 겁니다. 한번 같이 읽어봐 주실래요? 도와주신 의미에서 다양성. 자기의 시작. 여러분들, 자기가 자기 다양성을 인정하지 않으면요, 타인의 다양성을 받아들일 수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주위에 있는 외국인들은 이렇게 보셔야 돼요. 내가 평소에 만나는 사람보다 좀 더 다양한 사람들, 그런 정도로 보세요. 사람 똑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머릿속에는 그런 다양성 개념이 잘 안 들어가 있어요. 단일 의식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 배경에는 단일 민족이라는 게 있어요. 그런데 조금 전 이제 후에 보시겠지만은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한국인의 성씨가 286개인데 그 중에 절반이 이 땅에 귀화해서 온 외국인이 만든 성씨입니다. 시간이 좀 오래돼서 우리가 모를 뿐이에요.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원래는 돌아가야 되는데. 우리 역사를 살펴보면 실로 많은 민족 출신들이 한반도에 들어와 한국인이 되었다. 그렇다면 얼마나 많은 귀화 성씨들이 우리 역사 속으로 들어왔을까? 우리나라의 성씨는 시대마다 조사되어 문헌에 기록되어 있는데 세종실록 지리지에는 250여 성씨가, 동국여지 승남에는 277개의 성씨가 적혀 있다. 그 가운데 귀화 성씨로는 신라시대에는 40여 성, 고려시대에는 60여 성, 가장 폐쇄적이라 알려진 조선시대에도 30여 성이 새롭게 들어온 것으로 알려져 있다. 국내 성씨의 절반에 가까운 숫자다. (2000년 11월) 기준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성씨는 총 286개, 4,200여 개의 본관으로 조사됐다. 그런데 한국인으로 귀화하면서 새로 만들어진 외국인 성은 한국인 토착성보다 1.5배 많은 442개로 집계됐다. 21세기 들어 본격적인 다민족, 다문화 사회로 진입했음을 알 수 있는 기록이다. 다민족 사회가 분쟁을 일으키는 결정적인 이유는 그 다민족들이, 혼혈민족들이 자기만의 특수한 사회를 형성한 다음에 분리주의를 요구할 적에 문제가 생기고, 또 기존에 존재했던 민족들이 그 분리를 주장하는 이 민족들에게 박해를 가할 때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나 우리 사회는 이미 그 수많은 혼혈들이 융화되어져 있고 녹여 들어갔기 때문에 그러한 분리주의가 나타나고 있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 사회가 지금 안고 있는 것은 그 어이없는, 참으로 그 근거 없는 순혈주의로서 배타적인 성격을 가지고 이방민족이 가지고 있는 민족적인 어떤 강점이라든가 우리가 배워야 할 점조차도 거부하면서 살아가는데 오히려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단일민족이라는 개념이 없다면 사실은 역사에서는 어느 나라에서나 마찬가지나 순수 단일은 없습니다. 다 혼혈이고 혼합입니다.
우리 역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역사도 마찬가지. 어떻게 보면 우리는 또 우리 역사는 이웃 나라보다 더 개방적이었기 때문에 많은 피가 더 섞였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다른 민족은 순수 피답이 아니고 피를 제외한 기타의 어떤 역사의 문화적, 정신적 요소에서의 단일화, 일체화, 그렇죠? 동질화, 이것이 순수한 의미에서의 다른 민족이요. 그것이 사실은 다른 민족, 다른 국가로서의 힘 원천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우리의 단일 민족 의식을 조금 다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민족이라는 단어 아시죠? 그런데 이 단어가 이 땅에 처음 쓰인 것은 한양대학교 박찬성 교수님의 연구에 의하면 1904년이 처음입니다. 그전에는 종류라는 말이나 동포라는 말을 썼지만 민족이라는 말은 쓰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민족이라는 단어 또는 영어의 nation을 쳐보면 그 구성 요소에는 피는 없습니다. 언어, 문화, 역사, 지역 공동체라는 말은 있지만 피는 없어요. 그런데 한국인의 민족이라는 단어에서는 피가 가장 먼저 떠오릅니다. 그걸 생각하시면 뭐냐 하면 이게 보편적인 사고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두 번째, 단일민족이라는 용어가 문헌에 처음 나온 것은 1933년이 처음입니다. 이광수 선생께서 조선민족론이라는 짧은 논문을 씁니다. 길지 않아서 저는 다 읽어봤는데 거기에 보면 우리 민족은 대단히 단일한 민족이라고 그랬지 절대 단일 민족이라고 단언하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머릿속에는 BC 2333년 단군 이래로 민족 하면서 살았을 것 같은 그림이 막 그려지는 겁니다. 이게 지금 뭔가 잘못 그려진 거예요. 이런 민족의식이 굉장히 우리 머릿속에 박히게 된 것은 교육이 그렇게 있습니다. 첫 번째 조치가 뭐냐 하면 국민교육헌장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이게 1968년에 나왔는데 아마 이 앞에 있는 학생들은 뭐 전혀 모르겠지만 국민교육헌장은 교과서 1쪽에 나오는 게 국민교육헌장이에요. 처음이 우리는 민족증흥이에요. 이렇게 되는 거죠. 첫 번째 줄 같이 한번 해주십시오. 큰 소리로. 아시는 분은. 시작. 우리는 민족증흥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 놀라운 일입니다. 왜 놀라우냐? 내가 이걸 외운 지가 오래됐는데 아직도 기억하나? 두 번째로는 그 초등학교 때 외운 겁니다. 지금 뭐 옆에 계신 또는 뭐 댁에 계신 그 사부님이나 사모님 전화번호도 못 외우는데 이 문장은 외우는 거예요. 두 번째, 내가 이걸 외울 때 뜻은 알았는가? 모르죠. 중흥이라는 말 어떻게 알아요? 사명 몰라요. 뜻도 모르는데 외우게 만드는 게 세뇌입니다. 세 번째로는 내가 정말 그런 역사적 사명을 갖고 이 땅에 태어났나? 그냥 태어난 거잖아요. 그런데 거기다가 교육을 통해서 막 세뇌를 시킵니다. 그리고는 4년 뒤에는 또 무시무시한 국기에 대한 맹세가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국기에 대한 맹세를 하다 보면 뭔가 허전해요. 몸과 마음을 바치기 빠진 거예요. 몸과 마음을 바친다는 건 무서운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정말 몸과 마음을 바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아니요. 아주 솔직한 대답. 정말 그렇습니다. 저 국기에 대한 맹세를 우리는 하루에 한 번은 꼭 했습니다. 동절기에는 5시, 하절기에는 6시, 운동장에서 축구하고 있는데, 공기놀이 하고 있는데, 애국가가 들리면 우리는 짐승처럼 일어나서 국기를 찾아 헤맵니다. 그때 움직이면 간첩이에요. 여기 보세요. 이게 78년 서울시청의 모습입니다.
6이라고 된 걸 보니까 아마 이제 동절기로 가나 보죠. 이때 여고생도 이 봉급 생활자들도 이때 움직이면 안 되는 거예요. 무시무시한 겁니다, 이게. 그리고 73년부터 국사교과서에서 초등학교 때부터 단일민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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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일민족. 그러면 단일민족이라고 안 믿을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2007년 유엔 인종차별철폐위원회에서 어이 한국 너희들 그렇게 단일민족 아니야. 웬만하면 좀 지우지. 할 수 없이 이제 마지못해서 단일만 지웁니다. 나머지는 또 그대로 남아있어요. 여러분, 한국의 국사교과서는 매우 자민족 중심주의라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그런데 현 정부는 한술 더 뜨고 있어요. 교과서를 하나로 한다는 거예요. 그 하나로 하게 되면 그건 승자의 역사입니다. 패자는 아무런 목소리를 못 내요. 21세기 다문화 사회에서는요, 어떻게 가르치라고 하느냐 하면, 하나의 역사적 사실을 다양한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게 해야 된다는 게 세계의 추세입니다. 그게 유네스코나 유엔이 권고하는 바예요. 그런데 하나의 교과서로 몰아갑니다. 부끄러움을 느껴야 합니다. 국민으로서 부끄러움을 느껴야 돼요. 여러분, 독일인, 유태인 학대한 거 아시죠? 이 독일에서는 교과서를 가르칠 때 독일에서 만든 교과서와 나치가 만든 교과서와 그 당한 폴란드가 사람이 만든 교과서를 같이 보게 합니다. 그렇게 해서 다양한 관점에서 역사적 사실을 보게 하는 게 지금 선진국의 교육입니다. 이 교육에서 지금 뒤로 가고 있는 거예요. 끔찍한 일입니다. 빨리 바뀌기를 바랍니다. 정권이. 여러분, 우리 일간 스포츠를 보시면 틀린 그림 찾기 나오죠. 그죠? 그런데 보면 틀린 그림은 없어요. 그림이 틀린 게 어디 있습니까? 다른 그림 찾기죠. 그건 무슨 얘기냐면 한국인의 머릿속은 다르면 틀린 거예요. 묘한 구조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 차별을 하게 됩니다. 토나 연미씨입니다. 콩고의 작은 왕국의 왕자였고 대학에서 경제학을 전공했고 그 지역어와 불어와 영어를 자유롭게 구사하는 그야말로 지식인입니다. 콩고 정보국에서 일을 하다가 정치적 박해 때문에 한국이라는 나라로 망명 신청을 했어요. 그런데 대한민국은 난민을 가장 받아주지 않는 나라입니다. 6년 동안 서울과 경기 일대에 3D 업종만 쫓아다닙니다. 직물공장, 인쇄공장, 사료공장. 이분이 쓰신 책이 내 이름은 용비라는 책입니다. 그 책에 나오는 구절이 저겁니다. 한국인은 무조건 왕이야. 아프리카 사람은 사람도 아니야. 무서운 인종주의가 우리를 뒤덮고 있습니다. 단일 민족은 교과서를 통해서 배웠다고 치지만 인종주의는 어디에서 배웠을까요? 정답은 미국 영화를 통해서 배운 겁니다. 여러분, 미국이란 나라는 인종주의가 아주 심한 나라는 건 아시죠? 자,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이게 지금 미국 영화입니다. 옛날에 주말의 명화, 명화극장. 자, 여기에 보면은 저기 지나친 단일 민족 의식 저쪽으로 흑인 하나가 검은 봉지를 들고 돌리고 갑니다. 오래 비춥니다. 그러면 그 영화 안 봐도 그 사람이 범인입니다. 여러분들이 보신 미국 영화 중에서 흑인 검사가 백인 잡는 거 봤어요? 그런 영화 없어요.
백인은 총 딱 잡고 겨냥도 안 하고 그냥 조준도 안 하고 딱 쏘도 그냥 30명이 그냥 유색인종이 죽어요. 백인은 탁 맞아도 스치죠. 터미네이터 보면 죽어도 살아요. 그 더러운 인종주의가 한국에 또 뒤집어 붙습니다. 단일 민족 의식에다가 인종주의까지 깔려가지고 한국의 다문화 의식이 숨을 못 쉬는 거예요. 다행히도 광주에 있는 한 대학교 총장께서 이분의 딱한 사정을 알고 지금 제가 알기로는 이분은 광주의 한 대학에서 강의를 하시는 교수님입니다. 근데 이분은 어떻게 하든지 간에 콩고로 돌아가겠다. 근데 자식은 안 돌아가겠다. 뭐 이런 문제입니다. 우즈베키스탄에서 온 여성입니다. 2002년 한국에 왔고 2009년에 한국 국적을 취득합니다. 부산 근처 사우나를 가려고 하는데 종업원이 No! 왜요? 외국인. 그래서 최근에 받은 한국 국적. 대답이 뭔지 아세요? 그래도 외국인. 한국 사람에게 한국인은 이 피부를 가지고 있어야 한국인이지 이게 아니면 한국인이 아닌 거예요. 기자가 와서 물어봅니다. 왜 안 된다고 하셨어요? 대답이 에이즈 걸렸을지도 모르잖아요. 7살 난 주부에게 하는 말입니다. 제가 공부한 프랑스에서 정말 하게 되면 징역 6개월 아니면 벌금 3,500만 원입니다. 대한민국은 인종차별금지법이 없어서 깜둥이라고 불러도 흑인들이 말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갑질을 하고 있는 겁니다. 언제까지 할 수 있을까요? 제가 보기에는 그리 길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가 시간이 너무 없어요. 시간이 너무 없습니다. 좀 죄송한 말씀이지만 인문학에서 무슨 공자 따지고 맹자 따지고 할 때가 아니에요. 지금 그 시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인식을 빨리 바꾸어서 이 사람들하고 더불어 더 잘 사는 그 지혜를 발휘하지 못하면 우리는 공멸입니다. 제가 그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지도 잘 보십시오. 2013년에 만든 지도입니다. 스웨덴 경제학자 두 사람이 80여 개국을 대상으로 광범위한 조사를 합니다. 질문이 뭐냐? 당신 옆집에 다른 인종이나 민족이 와서 살면 어때요? 빨간색은 싫습니다. 파란색은 괜찮습니다. 자, 우리를 보시죠. 멀리 떨어져 있는 붉은 악마 하나를 보게 됩니다. 우리는 중국을 우습게 얘기지만 중국 사람들 우리보다 다문화 인식 수준 높습니다. 일본 더 높아요. 여기 보세요. 이런 색깔을 갖고 있는 나라 중에 선진국이 있나요? 요 색하고 비슷한 데가 여기 아프가니스탄입니다. 비슷해요. 정말 우리가 절정봅니다. 저는 스웨덴 경제학자가 쓴 영어 논문인데 길지 않아서 읽어봤어요. 끝에 나가면 이런 게 나옵니다. 한국은 참 이해하기가 어렵다. 소득 수준 높고 경제 수준 높은데 왜 이렇게 다른 인종이나 민족에 대해서 거부감을 보일까? 그 사람들이 저한테 물었으면 제가 가르쳐 줬을 거예요. 68년부터 국민교육 헌장 배우고 72년부터 국기에 대한 맹세를 하고 73년부터 단일 민족을 강요하고 강조하는 교과서로 공부했다는 사실을 그 사람은 몰랐던 겁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가 정말 그럴까?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나는 뭐 동남아 사람에 대한 편견이 없어. 나는 백인이라고 특별히 좋아하지 않아. 라고 얘기해요. 왜냐? 자기 그렇게 믿고 싶으니까요. 그런데 실제로 그러냐? 그건 별개의 문제예요. 서울 강남의 한 거리. 백인 리랜드 씨와 동남아인 구나완 씨 두 사람이 길을 물어볼 겁니다.
Excuse me, where's Coex Mall? Excuse me, where is Coex Mall? 안녕하세요. 백인과 동남아인을 대하는 우리들의 모습 차이가 있을까요? 차이가 별로 없지 않을까요? 어느 나라 사람이든 가르쳐줄 수 있는 데는 가르쳐줘야 되는데 평균에 상관없이 결과 나올 것 같아요. 자, 그럼 지켜볼까요? 먼저 리는 뜻입니다. Excuse me. How can I go to Coex Mall? 우리가 영어 시간에 길 묻기를 얼마나 가르쳤는데 영어가 안 되는 거예요, 그죠? 서툰 영어지만 친절하게 알려주는군요. Excuse me. How can I go to Coex Mall? How can I go to Coex Mall? 이번엔 50대 아저씨들입니다. 어디 뭐라고? Coex. 디스틸레이션. 트리 킬로미터. 양재. 포스트잇. 거기 비슷. 서브웨이? 서브웨이? 아니. 콩 흘리시면 어떻습니까? 마음만 먹으면 손짓, 발짓으로도 다 알려줄 수 있습니다. I should take the bus? 이번엔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지하철 노선표를 꺼내더니 길을 알려줍니다. That's right. Okay. Thank you. 고맙습니다. 좋아 좋습니다. 버스냐 지하철이냐 의견이 분분하군요. How many bus stops? And then get off. 갑자기 어디론가 달려갑니다. 정거장 소를 쓰더니 다시 돌아옵니다. So I should count 1, 2, 3, 4. 7. Okay. 고맙습니다. 누구에게 친절을 베풀고 나면 이렇게 기분이 좋아지죠. 이번엔 붙잡고 묻지도 않았는데 먼저 가던 일을 멈춰서더니 말을 건넵니다. I'm trying to find Coex. Here is Gangnam Station. This is the Samsung Station. Okay. 고맙습니다. 그런데 아직 할 말이 남았나 보군요. Yes, I'm just traveling. I've only been here for 3 days. Okay? 그래도 부족한지 지하철역까지 데려다주는군요. 정말 친절합니다. 이번엔 동남아에서 온 구나완 씨. 지도를 들고 길을 물어봅니다. Excuse me, can I ask you some question? Can you speak English? No? Okay, thank you. 영어를 모른답니다. Excuse me, sir. Can I ask you some question? 못 들은 걸까요? 대답도 안 해줍니다. Excuse me, sir. Can you tell me where is Coex Mall? You don't speak English. 역시 영어를 모른다며 가버립니다. I have a question. Excuse me, I have a question. Excuse me, ma'am. Can you tell me where is Coex Mall? Excuse me, sir. I need some information. Excuse me. Can I ask you some question? 참 힘든 하루군요. 같은 외국인인데 무엇이 다른 걸까요? 구나완 씨는 1시간이 넘도록 거리를 헤매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구나완 씨를 만났다면 어땠을까요? 알 수 없습니다. 모두들 자신만은 아니라고 이야기하죠. 동남아 사람이 길을 물었을 때
이 사람들은 동남아에 대한 이런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내 행동이 달라진 겁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슬픈 자화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차별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잘 보셨습니까? 네, 한국인은 백인에 대해서는 열등감을 갖고 살아갑니다. 동남아 사람에 대해서는 우월감을 갖고 살아갑니다. 일본 사람에 대해서는 반감을 갖고 살아갑니다. 이게 세 가지가 한국인의 감정입니다. 이런 모습들을 다 백인에 대한 쓸데없는 열등감 갖지 않는 것, 동남아 사람들에 대해서 쓸데없이 우월감 갖지 않는 것, 일본에 대해서 쓸데없이 반감 갖지 않는 것, 이런 것들이 다 다문화의 문제입니다. 다문화를 크게, 눈을 크게 뜨고 보시라는 말씀입니다. 2013년은 싸이의 해였습니다. 강남스타일 대단했습니다. 제가 그때 인도에 가서 학회에서 발표를 할 일이 있었는데 쉬는 시간 됐을 때 막 전통춤을 추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새 옷을 바꿔 입고는 강남스타일을 막 한 한국 사람으로서 뿌듯했습니다. 그럴 때 리틀 싸이가 있었어요. 황민우 군인데 제일 처음엔 잘 나가다가 문제가 어머니가 베트남인이라는 사실이 알려집니다. 그러면서 상황은 확 바뀝니다. 인터넷 댓글에 이런 것들이 막 올라옵니다. 열등인종 잡종이잖아. 불이 붙어 쓰레기다. 다문화 XX가 한국에 산다는 게 X 같다. 이런 얘기가 막 나옵니다. 무서운 일입니다. 여러분, 한국에 들어와 있는 외국인 중에서 제일 많은 사람들은 중국인들입니다. 중국계. 두 번째가 미국 사람들입니다. 미국 사람들은 병사 아니면 원어민 강사들이죠. 그렇죠? 그 다음 많은 사람들이 베트남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베트남 사람들 만나면 특별히 잘해 주셔야 합니다. 왜? 우리가 잘못한 게 있잖아요. 파병했잖아요. 파병하는 것까지는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거기서 잔인했던 겁니다. 안 가보고 어떻게 알아요? 금방 압니다. 베트남 사람들 잘 압니다. 한국 사람들이 원해서 간 게 아니라는 사실을. 미국에 의해서 갔다라는 사실을 압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미국에 대한 증오비는 하나도 없는데 한국인에 대한 증오비는 50개가 넘습니다. 그 문구를 읽어보면 끔찍합니다. 천세 만세 절대 일어서는 안 된다. 막 한이 맺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베트남 사람한테 잘해줘야 합니다. 미안하기 때문에. 그거 안 하면요, 그렇게 못하면 위안부에 대해서 얘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어울리지 않는 얘기예요. 지 당한 것만 생각하고 자기가 한 거에 대해서는 아무 생각을 안 한다면 어떻게 민주시민입니까, 그게? 자, 여러분들 여기 보시죠. 2009년에 38개국을 대상으로 쫙 해서 국가별 조사를 해봤습니다. 우리 학생들은 지적 역량은 랭킹 2위였습니다. 국영수 잘 푼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회적 상호작용 역량은 꼴찌였습니다. 저때 어떻게 신문에 났느냐? 민주주의 문제는 잘 푸는데 더불어 살 줄 모르는 애들. 민주주의 문제는 잘 풀어요. 더불어 살 줄 모르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키운 거예요. 그런데 21세기는 우리보다도 외국인들하고 더불어 더 잘 살아야 되는 시대를 살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사회성이 우리보다 더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럼 뭔가 지금 잘못된 거 아니에요? 뭔가 지금 잘못 돌아가는 거 아니에요?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청소년들 차별하는 거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할아버지 2년 전에 저를 위해 청주로 이사 왔어요. 서울에 살 때는 친구가 없었거든요. 엄마가 필리핀 사람이라고 놀리고 얼굴이 까맣다고 놀리고. 근데 서울에서는 친구들하고 사이가 안 좋았다면서요? 네. 어떤 일이 있었는데요? 막 때리고 막 신발 손 깨고 막 음식에다가 막 상 꺼놓고 막 음식에다 막 죽은 벌레 테니까 막 그러니까. 애들이 놀릴 때는 엄마가 싫었는데 지금은 가끔 엄마가 생각이 나요. 외워라 입도. 뭐 말인지 모르냐? 오늘은 불청 계획이 없어서 좋다 했는데 무슨 나라인지 물어보잖아. 그래, 너 어느 나라 왔어? 너 차이나에서 왔냐? 그래, 차이나에서 왔다. 너랑 우리랑 너무 차이나 짝꿍. 나 필리핀 사람이야. 자꾸야. 왜 자꾸 저 괴롭히나 모르겠어요. 괴롭히냐고. 잠깐, 빨리 쫓아가. 영어를 하니까 기분이 나쁘잖아요. 필리핀하고 중국이 나중이라고 그렇게 물어보고 뭐 들어와 이러고 어느 나라로 가 이랬어요. 네. 오빠 계속 시비 걸어. 기분 나쁘고. 필리핀아! 여러분, 다문화 연극이 아닙니다. 그리고 눈치채셨는지 모르겠지만 광주입니다. 얼마 멀지 않은 곳입니다. 채은이는 어머니가 필리핀입니다. 그러면 그렇지만 자기는 한국인이라고 생각하고 이 놀이터를 갑니다. 그런데 얘들이 이렇게 정체성을 흔들어 댑니다. 우리가 하는 일은 상담 선생님이 얘를 불러서 너 한국 사람이야. 그러니까 하는 거 귀담아 듣지 말아야 돼. 이 얘기만 합니다. 불편한 진실은 가해자에 대한 교육은 하나도 없습니다. 얘들은 그놈의 국영수만 잘하면 돼요. 이게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갑질의 교육입니다. 이거 언제까지 할 겁니까? 굉장히 지금 심각합니다. 필리핀 60년대 우리보다 잘 살았습니다. 못 사는 우리를 위해서 무료로 지어준 게 장충체육관입니다. 그거 기억해야 합니다. 태국, 코끼리, 마사지 이런 것만 생각하지 마시고 한국 전쟁 때 아시아에서 가장 먼저 도와주겠다고 군대를 파병해 준 고마운 나라, 그거 가르치셔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하고 관련되어 있는 나라와 관계를 가르쳐야 합니다. 그게 불미스럽든 자랑스럽든 간에 우리가 거기에 초점을 맞춰야 돼요. 자, 우리가 이런 걸 보면요, 어떤 생각을 하느냐. 정말 유엔 사무총장을 연임시킨 나라가 맞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반기문 선생께는 참 미안합니다 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이렇게 차별하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5년 10월 27일 파리가 있고 여기가 글리시 수부합니다. 여기가 의정부 정도 된다고 보시면 돼요. 2명의 청소년을 포함해서 몇 명이 축구를 합니다. 그러다가 집으로 돌아가려고 하는데 경찰이 불신검문을 해요. 얘들은 잘못한 것도 없지만 집에 늦게 갈까봐 도망을 갑니다. 도망가는데 안 따라갈 경찰이 있습니까? 경찰이 따라가죠. 그 경찰을 따돌리기 위해서 이 담을 넘습니다. 고압전선에 걸려서 15세, 17세 2명이 즉사를 합니다. 학부모들은 막 외칩니다. 프랑스 경찰이 인종차별했다. 과잉 진압을 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SNS를 통해서, 스마트폰 이런 걸 통해서 전 세계로 이게 확, 그리고 프랑스로 알려진 겁니다. 놀라운 결과가 발생했습니다. 무려 300개나 되는 중소도시에서 이민 2세들이 묻지마 방화를 하게 됩니다. 무려 10,000대나 그냥 탑니다. 프랑스 경찰은 손을 못 댔습니다. 어쩔 수 없이 프랑스 군을 투입을 합니다. 12일 걸려서 겨우겨우 잠재웁니다. 이것을 역사학자들은 프랑스와 프랑스의 전쟁이라고 부릅니다. 20년 정도 후면 제 느낌상으로 한국과 한국의 전쟁이 가능합니다. 지금 이민 2세들은 약 20만 명 정도 됩니다. 다른 애들은 지금 군에 들어가 있습니다. 명백한 혼혈이 아니면 다 군에 갑니다. 그런데 사회에서 차별받고 학교에서 차별받고 놀이터에서 차별받으면 군에 가면 또 차별받습니다. 누군지 모르게 귀신처럼 알아서 너 다문화지, 다문화 새끼 뭐 이런 얘기 하게 되면 22사단 임병장 사건이 또 발생하는 겁니다. 수류탄이 있고 총이 있잖아요. 그래, 내가 다문화야. 너희들이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 모욕과 무시밖에 더 있어? 바바바바. 우리의 귀한 자녀들이 그냥 목숨 잃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저런 일이 벌어지게 되면, 저때 통일이 안 되면 우리는 정말 심각합니다. 북한이 그렇게 원하는 게릴라전이 남한에서 자생하는 겁니다. 김정은이가 머리가 조금만 좋으면 한국에 있는, 남한에 있는 이민자 2세들 호적이면 얘들은 그냥 튑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이민 1세는 무조건 참습니다. 이민 2세는 무조건 못 참습니다. 제가 프랑스에서 6년 살았습니다. 영어권이 뉴질랜드에 가서 1년 살았습니다. 거기에 살고 있는 우리 동포들 보면 1세들은 다 참습니다. 2세부터 못 참아요. 걔들이 지금 우리 사회 속에서 가슴에 상처를 입고 지금 학교에 다니고 공장에 가고 이런 겁니다. 얘들을 우리가 그대로 놔뒀다가는 전부 부메랑이 돼서 우리한테 다 떨어지는 겁니다. 우리의 인식을 바꾸지 않으면 안 돼요. 프랑스의 폴 브루제라는 시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Il faut vivre, 살아야 합니다. Comme on pense, 생각하는 대로 살아야 합니다. Sinon tôt ou tard, 만약 그렇지 않으면 조만간에는 on finit par penser, 생각하게 될 거다. Comme on a vécu, 살아온 대로 생각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우리 생각을 바꾸지 않으면 우리가 너무 힘들어집니다. 성공회대 박경태 교수는 이런 말씀을 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봐 주십시오. 시작! 가슴으로 읽으십시오. 우리는 지금 다문화를, 그들을 받아들이는 걸 다문화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변하는 게 다문화입니다. 우리 이 목포 시민, 또 여기 오신 분들, 오늘 1시간 반, 2시간 동안 의식의 전환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바뀌어야 저들이 바뀝니다. 저들은 바뀌고 우리는 안 바뀌면 그건 전부 우리 문제가 되는 겁니다. 미국의 마틴 루터 킹 목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We must learn to live together as brothers or perish together as first. 우리가 형제처럼 살아가는 걸 배우지 못하면 우리는 언젠가는 바보처럼 다 멸망할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déraciner les autres est un crime et se déraciner soi-même est une conquête. 타인의 뿌리를 뽑는 것은 죄악입니다. 자신의 뿌리를 뽑는데 주력해야 합니다.
우리가 인식을 바꿔야 합니다. 자, 그 다음부터는 사실은 우리 선생님들 혹시 학교에서 오신 분 손 들어봐 주십시오. 학교에 오신 분? 왜 이렇게 적어요? 2분밖에 안 되네. 제가 선생님들 모시고 할 때는 이쪽을 많이 그걸 하는데 오늘은 그렇지 않으니까 여기 보죠. 우리가 지금 이민자 가정 자녀가 한 20만 명 정도 됩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20만 명이고 이 유치원에 다니는 애들입니다. 유치원까지가 이렇게 많습니다. 지금 학교에 다니는 애들은 한 7만 명 정도 됩니다. 지금은 전체 학생의 1.07%입니다. 그런데 이 학생들은 매년 10,000명씩 늘어납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이미 아주 성장해 있습니다. 자, 그런 정도로 아시고요. 계속 얘들이 늘어날 거다라는 거 아시면 됩니다. 얘들의 취업률이 문제입니다. 여기 보시죠. 초등학교 때 그만두는 애들이 한 20% 됩니다. 중학교 때 그만두는 애들이 한 45% 정도 됩니다. 고등학교 때 그만두는 애들이 65% 정도 됩니다. 한국 사회에서 고등학교까지도 못 마치면 일할 자리가 있습니까? 없죠. 그럼 얘들은 어디 가겠어요? 어두운 곳으로 가겠죠. 살기 위해서 처음에는 물건을 훔치겠죠. 두 번째로는 다른 사람을 공격하겠죠. 범죄의 원인이 그대로 되는 겁니다. 여기 보죠. 왜 이렇게 학교를 그만둘까? 관계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반적으로는 도시 상태가 더 안 좋습니다. 전남 지역에서는 광주가 가장 안 좋을 수밖에 없어요. 여기 좋다고 하더라도 여기에서 보면 전남 전체로는 전남은 괜찮죠. 그러니까 시골은 오히려 애들이 순박해서 잘 지냅니다. 도시 애들이 문제예요. 그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얘들의 그 교육은 악순환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엄마의 한국어가 어눌하죠. 그 다음에 교육 여건이 열악하죠. 여러분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따돌림이 되고 낙오자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초등학교 성적은 누구 성적입니까? 엄마 성적이죠. 그러면은 학원 성적이 엄마 성적이죠. 우리 엄마하고 외국인 엄마하고 붙여놓으면 누가 더 잘 가르칠까요? 우리 엄마들이죠. 그럼 얘들이 학업이 떨어지는 건 전혀 이상한 게 아닙니다. 얘들은 사실은 한국의 교육체제에서는 성공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넘어가고 요것만 말씀드리고 제가 서서히 강연을 마치겠습니다. 혹시 주변에 외국인 여성인데 아직 임신을 안 했거나 임신 중이거나 아니면 이제 막 아기를 낳았을 때 해주실 수 있는 가장 좋은 덕담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7, 13 숫자 3개만 외우시면 돼요. 7은 뭐냐? 태아는 임신 7개월부터 엄마의 목소리를 듣습니다. 그러면 여가 세대 임신 7개월부터는 아빠는 한국어로 말 건네고 자기는 자기어로 말해. 이렇게 말해 주시는 게 제일 좋은 거예요. 자, 애가 태어납니다. 태어났을 때 전 세계의 이 구어, 스포큰 랭귀지는 약 6,000개가 됩니다. 그런데 애는 그 6,000개 중에 어떤 언어를 들려줘도 애는 그걸 감지를 합니다. 애들은 세계 시민으로 태어나는 겁니다. 그런데 신은 야속하게도 이 능력을 10개월까지만 줍니다. 무슨 말이냐? 출산 후 10개월까지는 엄마가 계속해서 자기 소리를 들려줘야 합니다. 그러면 애는 그 소리를 다 구분을 해요. 이거를 원패런트 원앤비제를 3년을 합니다. 그럼 여러분들 지금 제가 이야기하고 있죠?
이야기할 때 저의 뇌내에서 여기 브로카 영역이 작동합니다. 이 브로카 영역에 고성능의 MRI를 찍어보면 두 개의 모국어가 나란히 생깁니다. 늦어지면 하나는 모국어고 하나는 외국어가 됩니다. 그래서 임신 7개월부터 엄마하고 아빠는 각자의 언어로 말을 건넨다. 애가 태어나면 엄마는 애에게 가능한 자주 자기 말을 들려준다. 그거를 3년 동안 하게 되면 우리 머릿속에는 두 개의 모국어가 생깁니다. 놀랍습니다. 인간은 몇 개의 모국어를 가질 수 있나? 적어도 3개는 모국어 수준으로 다 구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야, 외국인 엄마라서 한국어가 어눌하고 그런 애들에게 엄마 언어까지 가르치면 애가 얼마나 헷갈리겠냐. 그건 우리가 헷갈리는 거예요. 애들은 절대 안 헷갈립니다. 제가 전공이 언어교육입니다. 제 말씀을 믿으십시오. 여러분들께서 주위에 가가지고 외국인 며느리에게 해주실 수 있는 최고의 덕담은 73. 자, 43살이 되죠. 43살이 되면 제일 좋은 게 뭐냐? 외가하고 상의를 해서 1년이나 2년 정도 외가로 보내는 겁니다. 그러면요,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엄마의 구어는 다 마스터해 옵니다. 그러면 한국에 다시 들어오면 한국어가 걱정되시죠? 영어로 don't worry. 애들은 3개월 아니면 6개월 되면 금방 따라잡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부부가 만약에 있잖아요. 이 부부가 있을 때 한국인들끼리도 서로 부부싸움 하는데 국제 결혼 과정은 더 많겠죠. 의사소통이 잘 안 되잖아요. 그럼 얘가 그 안에 들어가서 통역을 합니다. 엄마한테는 엄마 언어로 따라다. 아빠는 아빠한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외가와의 연대감을 형성해 옵니다. 외할아버지가 있고 외할머니 있고 외삼촌이 있어요. 그리고 엄마의 문화를 이해해 옵니다. 이 가정에게 지원을 해주려면, 돈을 지원해 주려면 그런 거를 할 때 돈을 지원해 주는 게 제일 좋은 거예요. 쓸데없이 에버랜드라든지 민속촌 저런 데 많이 데려가 봐야 별거 의미 없어요. 의미 있는데 돈을 지원해 줘야 돼요. 엄마의 모를 잘 전수받는다. 도에서 가만히 있을 수 없지. 우리가 그거 지원해 주겠다. 그거 해라. 이것이 가장 의미 있는 지원입니다. 사회적 자산입니다. 여러분, 지금 한국에는 31개의 외고가 있습니다. 충남 외고는 2010년에 베트남어반을 만들었습니다. 제가 교육부 장관이면 외고의 교장 선생님 한 자리에 모아서 이런 말씀 드릴 겁니다. 소수어반을 가능한 많이 만들어 주십시오. 그 지원은 교육부가 하겠습니다. 왜냐? 얘들이 국영수로는 외고 못 갑니다. 그러나 엄마 언어로 특별 전형으로 간다면 얘들은 갈 수 있어요. 생각해 보세요. 베트남어반에 갔다. 얘들은 국영수는 못하지만 베트남어는 네이티브 스피커 아닙니까? 그럼 얘들 때문에 다른 애들의 베트남어 능력이 올라갑니다. 일본어, 중국어 얼마나 좋습니까? 제가 교육부 장관이 된다면 전국의 그 총장님들께 이런 질문을 하겠습니다. 총장님들 계신 대학에서 어문 계열에서는 이런 애들을 특별 전형으로 좀 뽑아주십시오. 좋지 않습니까? 얘들이 꿈이 있어야 방황을 안 하는 거예요. 지금은 꿈이 없습니다. 꿈을 키워줘야 되잖아요. 우리가 그걸 도와줘야 되잖아요. 제가 국제결혼 가정을 모시고 강연할 때도 있습니다. 아버지들 잘 안 나와요. 그런데 나오시게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자녀 교육에 대해서 얘기해 주겠다. 그러면 슬금슬금 나옵니다. 그렇게 나왔을 때 제가 이중언어 화자로 왜 키워야 되는지를 강연을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묻습니다. 아버님들 어떻게 하실지 말씀하세요. 어머니 언어를 안 가르치면 당신의 자녀는 실업자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러나 어머니 언어를 가르치면, 즉 한국어, 엄마어, 영어 세 개를 하면 실업자가 안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아버지들 결정하세요. 그러면 막 부부가 또 그때 싸웁니다. 내가 가르치자고 그랬잖아. 뭐 내가 언제 말렸어. 난리가 납니다. 그게 그 시부모 남편들 교육시켜야 합니다. 그런데 도에 예산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행사 줄여야 합니다. 인식을 개선을 시켜야 돼요. 그분들 잘 안 나옵니다. 안 나오시니까 나오시는 분들한테 상품권 10,000원, 20,000원, 이 돈 아깝지 않아요. 일단 나오시게 한 다음에 의식을 바꾸고 그래야 가정이 화목해지는 겁니다. 가정통합은 언어통합에서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사회통합으로 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얘들이 국가적 자산이에요. 얘들이 한국에서 살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엄마 나라에 가면 한국어를 구사할 수 있다는 건 엄청난 어드밴티지입니다. 베트남 가보세요. 우리가 지금 영어를 보는 것처럼 한국어를 봅니다. 얘들이 베트남에 가서 살아도 한국인이에요. 이게 더불어 더 잘 살 수 있는 하나의 방안인 겁니다. 그래서 뭐 쭉 있는데 이 프랑스의 사례는 넘어가고, 자, 우리가 이걸 해야 된다 이런 거고요. 지금부터는 짤막한 광고입니다. 원래 약선제는 그런 겁니다. 제가 다문화를 가지고 강연을 많이 할 때는 1년에 80여 차례를 합니다. 그런데 인식 전환만 가지고는 안 되겠다. 학문 후속 세대를 양성해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이화여대를 졸라서 전국 최초로 일반 대학원 석박사 과정을 만들었습니다. 이번에 석사 5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자녀들 중에서, 손녀들 중에서 학부 전공은 묻지도 따지지도 않습니다. 어차피 다문화 전공은 없습니다. 그런데 걔들이 와서 석사나 박사를 잘 공부하게 되면 제 느낌으로는 앞으로 10년 후면요, 조선대 또는 전남대 또는 등등 이런 데서 다문화와 관련된 학과가 생길 겁니다. 그때 교수 요원으로 갈 수 있는 절호의 찬스입니다. 만약에 돈을 쓴다면 저런 데 쓰십시오. 남자는 안 됩니다. 여대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저의 강연은 대충 이겁니다. 혹시 저희 강연에 대해서 좀 더 알고 싶다. 그럴 때는 저 책을 사보십시오. 이 책으로 말씀드릴 것 같은데 책값이 쌉니다. 커피 2잔만 참으시면 됩니다. 농담이었고요. 제가 교사 출신입니다. 1년 반 동안 교사였습니다. 우리 선생님들을 위해서 사실은 제가 복잡하지 않고 제가 지금 강연한 내용을 아주 쉽게 저기에 썼습니다. 한번 이렇게 참고해 보시면 우리 다문화 사회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거라고 봅니다. 일단은 예정된 강연은 여기까지 하고 질문을 좀 받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하실 질문 있으면 가능한 쉬운 질문으로. 예, 강의 굉장히 감사하게 잘 들었습니다. 근데 이제 교수님께서는 우리나라 사교육을 언급하시면서 대통령에게는 끈을 보였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에 동의할 수가 없고, 여기에 계시는 개개인께서 자기 자녀들에게 그게 의존하지 않는다면 조만간에 종식시킬 수도 있겠다, 그런 말씀을 들어봅니다. 여기에 대한 견해가 어떠신지요? 예, 글쎄, 저는 또 조금 동의하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개개인이 그것을 개선하기에는 지금 한국의 상태가 너무 심각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는 강제성을 떼어야 그 효과를 보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일단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 없으십니까? 예. 마이크 드릴까요? 네, 안녕하세요. 자영업자이고 이제 수산물 지구하고 있고 실제로 이제 외국인들과 상대를 하고 있습니다. 현지에서. 지금 이제 그 선생님 강의 제가 아주 인상적이었던 게 프랑스와 프랑스의 싸움, 이제 한국인과 한국인 싸움이 아주 저는 와닿았는데 지금 3% 정도에서도 상당히 이런 부분이 있어요. 실제로 이제 참는다 하셨는데 이제 이게 못 참는 경우가 어느 정도 있냐면 어느 정도 지위에 올라가면